하루에 은 만냥을 번다는 소문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조선판 골드러시의 진원지는 바로 함경도 단천이었습니다. 1503년 5월 18일 양인 김감불과 장혜원 노비 김검동은 은과 납을 분리하는 획기적인 연은 분리법을 개발하여 조정에 헌상했죠. 납일근과 은광석을 섞어 불을 지피고 제 위에 올려 바람을 불어넣자 순도 높은 이전을 얻을 수 있는 재련술이 실증된 것입니다. 이 기술로 단천 광산 한 곳에서 하루에 은 수백 량씩 정련이 가능해지며 조선 최대의 광산 거점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전정, 군정, 황곡이라는 삼정의 문란과 가혹한 수탈로 파탄 직전에 몰려 있었죠. 이때 단천 광산의 점포 하나에서 대박이 터지면 무려 만냥, 지금의 약 7억 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거금을 줄 수 있다는 풍문이 퍼져나갔죠.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리던 서민들은 전 재산을 정리하고 험준한 마천령을 넘어 북쪽 끝 단천으로 집단 잠입했습니다. 오직 목숨을 건 생존 투쟁을 위해 은빛 신기루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네요. 하지만 조선 조정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나라가 요구하는 과도한 금과 은의 조공을 피하기 위해 조정은 일찍이 조선에는 금과 은이 나지 않는다며 광산을 봉쇄하는 봉산 정책을 고수했죠. 국가 차원에서 채굴 기술자를 억압하고 민간의 채광을 원천 금지했던 것은 가혹한 조공 요구를 막기 위한 대외적 방어책이었습니다. 은이 쏟아져 나오는 풍요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스스로 광산을 걸어 잠가야 했던 기막힌 모순이었군요. 단천 지역은 성캄브리아기 마철령계 변성퇴저감과 석회암층 단층선을 따라 은,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가 막대하게 매장된 한반도 최대의 비철 금속 지대입니다. 이곳에서 꽃피운 회취법은 납과 은이 섞인 광석을 녹인 뒤 잿더미 위에 올리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이었죠. 산소와 먼저 결합한 납이 산화되어 재 속으로 흡수되면 순수한 은만 표면에 남게 되는 화학적 원리를 정확히 이용한 셈입니다. 흙과 불, 그리고 재의 성질을 꿰뚫어 본 놀라운 기술이었네요. 연은 분리법의 효용성을 확인한 조선 조정은 단천 광산을 호조 직할의 관영 체제로 편입하고 감독관인 감관을 파견했습니다. 중종대에 이르러 단천 광산 한 곳에서 국가로 납입된 은의 양은 연간 1000량에서 1500량을 웃돌았죠. 사사로운 채굴을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직접 은을 거두어 국고를 채우는 핵심 재정 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관아의 통제가 삼엄해질수록 일확천금을 향한 민간의 열망은 지하로 파고들기 시작했군요. 당시 은 1량은 쌀 10석에서 20석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몰래 은을 캐다 적발되면 곤장 100대와 변방 유배형이라는 가혹한 중벌을 내렸지만 광풍을 꺾지는 못했죠. 명종대에는 단천 은열에 사사로이 숨어들어 불법 채굴을 벌이던 잠체 무리가 무려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관군의 단속마저 실력으로 물리칠 만큼 거대하게 세력화된 민간 광부 집단이 탄생한 것이네요. 조선 조정이 비밀리에 통제하려던 이 첨단 기술은 뜻밖의 통로를 통해 국경을 넘어가고 맙니다. 1530년대 외관무역을 드나들던 하카타 상인 카미야 주테이가 조선에 여는 기술을 눈여겨보았던 것이죠. 결국 1533년 하카타 상인은 조선의 기술자인 종단과 유수를 데려가 일본의 이와미 은광의 회취법을 실용화하여 전수했습니다. 국가의 1급 기술이 바다 건너 경쟁국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지는 순간이었군요. 조선에서 건너간 회취법을 도입하자 일본의 은 생산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6세기 중후반 일본 이와미 은광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 전 세계 은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죠. 일본 전역에서 광산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전국시대 다이묘들은 막대한 은 자본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작은 기술 하나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셈이네요. 하지만 이 거대한 은 자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을 향한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축적된 막대한 은은 서양 상인들로부터 조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군자금으로 쓰였죠. 그리고 1592년 선조 25년 마침내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참극이 터지고 맙니다. 스스로 기술을 억누르고 통제에만 급급했던 국가의 오판이 국토를 유린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군요. 전란의 상흔이 지나간 뒤 17세기와 18세기 숙종과 영조대에 이르러 조선에는 상평통과 유통되며 화폐 경제가 급속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비단과 약재를 결제하기 위한 은혜 수요가 다시금 폭발했죠. 의주 역광과 개성 상인들이 청나라 북경에서 물품을 결제하기 위해 단천 등지에서 조달하려 하는 은 단일 결제액만 10만 양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상업 자본이 다시 한번 단천의 은맥을 강하게 끌어당긴 것입니다. 돈이 모여들자 함경도 단천 일대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유민과 광부의 수가 수천 명에서 만 명에 달할 정도로 불어났죠. 이들이 숙식을 해결하던 수천 채의 점막과 점사가 들어서고 주막과 노름판, 장시가 쉼없이 돌아갔죠.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밤낮으로 돈과 사람이 들끓는 독자적인 광산 도시가 세워진 셈입니다. 척박한 북방의 골짜기가 거대한 지하 경제의 해방구로 탈바꿈했네요. 이 거대한 광산촌에서는 초기 자본주의적 분업 체계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경화전이나 역관, 시전상인 같은 물주들이 수천 냥에서 만 냥 규모의 자금을 투자했죠. 그리고 현장 총책임자인 전문 경영인 덕대가 광산을 도급 운영하며 쇠군, 물군, 토군 등 수백 명의 임금 노동자를 지휘했습니다. 채광과 배수, 운반이 철저히 분업화된 선진적인 고용 구조가 조선 후기 광산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군요. 흔히 조선은 농본주의에 얽매여 금과 은의 채굴을 무조건 금지하고 방치했다는 통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록과 역사적 기록들이 증명하는 진실은 전혀 다르죠. 국가가 겉으로는 쇠광과 봉산 정책을 유지했음에도 그 뒤편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연금분리법과 덕대제라는 고도의 광업 생산 조직이 왕성하게 움직였습니다. 억압적인 명분 아래에서도 경제적 실리와 민간의 활력은 결코 멈추지 않았던 셈이네요. 그러나 화려한 대박의 이면에는 참혹한 죽음과 가혹한 착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채굴 수익은 한양의 물주와 일부 덕대에게 집중되었고 고된 노동을 견딘 일반 광부들은 투전판과 고리대에 얽혀 빚더미로 전락했죠. 어둡고 좁은 막장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하거나 갱도가 매몰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수은과 납 중독으로 쓰러져간 시체들이 갱도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불을 향한 갈망이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이었군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수천 명의 잠체군들은 괭이와 무기를 들고 관군의 단속에 결사적으로 맞섰습니다. 무력 탄압만으로는 들끓는 광부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조선 조정은 결국 정책을 바꾸게 되죠. 17세기 후반부터 민간 광산의 설치를 공인해주는 대신 세금을 거두는 설점수세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통제와 금지만을 고집하던 국가가 마침내 시장의 거대한 힘 앞에 타협을 선언한 셈이네요.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의 모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방 수령들과 가명의 아전들은 공인된 광산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끝없는 뇌물을 갈취했죠.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광부들은 합법적인 점포를 버리고 다시 깊은 산속 지하갱도로 숨어들었습니다. 국가의 부패와 과세가 결국 광부들을 완전한 무허가 흑색 광산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군요. 단천의 광풍은 20세기에 들어서며 또 한 번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1930년대 일제의 상금령이 내려지고 금 매입 가격이 1g당 약 1.3엔에서 3.5엔 이상으로 폭등하자 전국적인 금광 열풍이 불어닥쳤죠. 함경남도 단천군 광천리와 북두리 일대의 광맥을 찾아 팔도의 인파가 다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단천군 관내의 등록 광구수가 120개소를 돌파하고 광업 종사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서며 근대판 골드러시가 절정에 달했네요. 근대 광산 투기판에서도 극단적인 명함은 그대로 되풀이되었습니다. 1935년 당시 현재 가치 약 1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만원을 투자해 하룻밤 사이에 10만 원대 광맥을 찾아낸 덕대의 성공 실화가 잡지에 실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 눈부신 성공담의 그늘에는 전답을 팔아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가산을 완전히 탕진한 수많은 소장농과 유민들의 파산 기록이 공존했습니다. 대박의 신기루는 수많은 서민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군요. 세종대의 은폐와 봉산에서 시작해 연산군대의 연금분리법 발명, 영조대의 잠체 충돌을 거쳐 1930년대 골드러시까지 이어진 단천의 역사는 실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이 광풍은 국가의 억압적인 통제가 경제적 현실과 민중의 열망을 결코 누를 수 없었음을 웅변하죠. 현실을 외면한 억압 정책은 언제나 불법과 파행이라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이네요.
단천 광산이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바로 자국의 기술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회취법 기술을 개발하고도 조공회피와 농본주의라는 명분에 갇혀 방치하다 결국 해외로 유출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자본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파국과 참극의 비수가 되어 우리 자신을 겨누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억누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군요. 조선시대 은열과 근대 광산이 이어졌던 동일한 단층선은 오늘날에도 북한 최대의 비철금속 광산지대로 남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황금의 신기루를 좇았던 서민들의 고통은 오늘날 힘겨운 삶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을까요? 고단한 일상을 묵묵히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